목에 고리를 씌우니까 실금하고 부들부들. 유족에 대해 솔직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자마 9명 살해 사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카나가와현 자마시의 아파트에서 젊은 남녀 9명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당시 27세의 시라이시 다카이로라는 남성으로 피해자 전원에 대한 살인 행위가 인정되어 2021년 1월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건 발각 당초에는 여러 명에 의한 범행이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시라이 씨가 단독으로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살해부터 시신 훼손까지를 반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 이때 시라이 씨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라이 씨의 범행 내용과 심경. 시라이 씨 다카이로는 옥중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했다. 첫 번째 살인은 피해자인 A씨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라이 씨는 A씨의 저축액과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아파트 월세로 위장한 돈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흥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인터넷에서 치밀하게 살인 방법을 조사했다. 시체의 해체와 유기 절차, 증거인멸 방법까지 면밀히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범행에 사용할 도구로 토pun도 사전에 구매해두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시라이 씨는 뻔뻔하게 그렇게 고백했다.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도 고안했다. 표적은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여성으로 한정했다. 미성년자의 실종은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인 여성의 행방불명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에 남자친구 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이 시라이 씨의 판단이었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과의 연락을 끊도록 피해자를 설득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떠오르기 어렵게 하는 공작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시라이 씨는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아파트로 불러내 술을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그리고 갑자기 덮쳤다.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A씨를 누르고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그대로 전라로 만들고 난폭하게 다뤘다.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다. 로프트에 매달아 놓은 올가미에 목을 넣어 교살했다. A씨는 경련하며 실금했다. 이윽고 시라이 씨의 손 안에서 숨을 거뒀다. 범행 순간 시라이 씨는 자신의 심장박동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목에 고리를 씌우니까 실금하고 부들부들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첫 범행 때는 성적인 흥분은 없었다고 한다. 여러 명을 죽이고 후반이 되면 그게 생겨나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라고 시라이 씨는 회상한다. 점차 쾌락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도 거의 같은 수법으로 살해되었다. 다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험하지만 덮치고 싶다. 금전적 이익보다 성욕을 우선시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치밀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첫 번째뿐이었다고 시라이 씨는 인정하고 있다. 이유는 돈과 성욕입니다. 시라이 씨는 분명하게 그렇게 단언했다. 유일한 예외는 세 번째 남성 피해자다. 그가 첫 번째 여성의 지인이었기에 입막음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감회는 거의 없다. 인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비정한 마음가짐이 엿보인다. 다만 첫 번째 희생자가 된 A씨에게만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듯하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서 정이 들었다. 불쌍한 짓을 했다. 시라이 씨는 그런 말을 흘렸다.
하지만 두 번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감정은 마비되어 갔을 것이다. 살해 장면을 정말 담담하게 해상하는 모습은 기이하다는 한마디로 충분하다. 한편 3명의 여성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X씨. 2개월 정도 금전적으로 갈취할 수 있었던 상대였다. 두 번째 Y씨는 10일 정도 식사와 용돈을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Z씨. 시라이씨의 매력 부족으로 꼬시지 못해 결국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3명에 대해서는 X씨 이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시라이씨에게 돈과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존재였던 것은 확실하다.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다. 표적이 되는 여성은 주로 트위터에서 물색했다. 만남 주선 사이트가 아닌 SNS를 선택한 것은 스카우트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시라이 씨는 성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권유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쉬웠다 라고 시라이 씨는 느꼈다. 트위터는 익명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표적을 찾기 쉬웠을 것이다. 성욕과 돈, 그 짐승 같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라이 씨는 9명이나 되는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유 없는 만행을 되돌아보면서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의 말은 전혀 없었다.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시라이 씨의 감정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시라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플로우 차트에 비유한다. 만난 여성을 돈이 될 것 같은지 아닌지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성욕의 배출구로 삼았다. 단순 명쾌한 사고회로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정은 조금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사건 발각의 경위. 사건이 발각된 계기는 6번째 피해자가 된 후쿠시마현의 여고생의 실종이었다. 가족이 수색 요청을 했던 그녀의 휴대전화의 발신 기록을 후쿠시마현 경찰이 조사한 결과 9월 28일 오후에 사건 현장이 된 카나가와현 자마시의 휴대전화 기지국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를 받아 후쿠시마현 경찰에서 카나가와현 경찰에 수색 협력 요청이 이루어졌다. 거의 같은 시기에 카나가와현 경찰도 사이타마현 경찰로부터 같은 수색 요청을 받고 있었다. 휴대전화의 발신 기록을 조사해보니 이쪽의 휴대폰도 자마시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젊은이들이 자마시에서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경찰은 처음에 집단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만한 산속을 수색했다고 한다. 결국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은 마지막 피해자가 된 여성의 오빠의 신고와 경찰의 미끼 수사였다. 이 여성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행방불명이 되어 오빠가 경찰에 상담했다. 거기서 떠오른 것이 시라이 씨의 트위터 계정이었다. 경찰은 여성 수사관을 미끼로 시라이 씨를 아파트 근처 역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거기서 시라이 씨를 미행하여 범행에 사용된 아파트를 특정하고 가택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아파트에 들어간 수사관은 실내에 놓여있던 여러 개의 아이스박스와 대형 수납 케이스에서 해체된 9명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 광경은 말 그대로 지옥도 그 자체였다. 또한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하나만 비어있던 것으로 보아 이 상자는 10번째 피해자를 넣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수법. 시라이 씨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젊은 여성을 노렸다. 트위터에서 여러 계정을 만들어 자살 욕구가 있는 사람을 물색했다. 함께 가자 등의 말로 걸어 신뢰관계를 쌓았다. 그리고 경계심이 부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빌린 아파트로 데려가 재혼 뒤 폭행했다.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를 도망냈다. 9명이나 되는 목숨이 시라이시의 자택 아파트 한 방에서 빼앗긴 것이다. 시체 해체는 주로 욕실에서 이루어졌다. 머리는 나중에 산속에 유기할 목적으로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관했다. 다른 부위는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한다. 발견된 시체의 머리에는 어떤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사형 판결. 시라이시 타카히로의 재판은 도쿄 지방법원 타치카와 지부에서 열리게 되었다. 타치카와 지부가 담당한 것은 마지막 피해자가 경시청 관내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은 시라이시의 책임능력 유무와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변호 측은 정신감정을 요구하여 시라이시에게는 어떤 정신장애가 있어 완전히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에서의 대화를 근거로 피해자 중에는 시라이시에게 스스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철저히 반박했다. 도쿄지검은 여러 전문가에 의한 약 5개월에 걸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라이시에게 책임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더욱이 피해자 9명 전원에 대해 시라이시의 살인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언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라이시의 진술조서와 유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구형은 사형이었다. 검찰관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항도 못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다. 그 죄질은 매우 심각하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극형을 요구했다. 결심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0년 12월 15일 도쿄 지방법원 타치카와 지부의 법정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방청객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날 재판장은 모든 증거조사와 심리를 마치고 시라이시 피고에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은 구형대로 사형이었다. 재판관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9명이나 되는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 게다가 그 수법은 극히 냉혹하며 잔혹하여 유족의 심정을 짓밟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대하며 참작의 여지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극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갱생은 현저히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한편 변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보통 사형 판결의 경우 고등법원에서도 심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라이시 본인이 더 이상 의미를 느껴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취소해야 할 의향을 굳혔다. 2021년 1월 마침내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죄를 인정하고 죽음을 선택한 시라이시는 30살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판결 후 시라이시는 면회를 온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죄와 마주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라이시의 성장 배경. 시라이시 타카히로는 1990년 10월 도쿄도 마치다시에서 태어났다. 3086g이라는 큰 체중으로 태어난 시라이시는 부모가 책을 읽고 획수 등을 고려해 이름 지은 기다리던 아이였다. 시라이시가 4살 때 가족은 카나가와현 자마시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일 중심의 생활로 육아에 관여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편 어머니는 처음에 육아에 분투했다.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시라이시는 친구도 생기고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해 나갔다. 다만 유치원 시절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축구 클럽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그만두는 등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 초등학생이 되자 편도선이 자주 아파 한 달에 한 번은 고열을 내고 병원에 다녔다.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서만 용감한 아이였다고 어머니는 회상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말하는 등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TV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시라이 씨를 어머니는 여러 번 주의를 주었다고 하지만 밖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평범하게 이어갔다. 게임 공략집을 읽기 위해 한자를 찾아보는 등 그 집중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학년의 한자를 습득했다. 국어 성적만은 좋았다고 한다. 중학교에서도 야구부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그만두는 등 적극성이 부족했다. 한때는 학원에 다녔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지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점차 성적이 하락해갔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하며 등교 거부 경향이 나타났다.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하게 되고 식사 외에는 방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직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집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없었다. 지각과 결석이 많아지고 다시 등교 거부 징후가 보였다. 재학 중 3번의 가출을 반복했다. 자살 관련 사이트에 관심을 보이고 살아있어도 소용없다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자살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슈퍼마켓에 취직했다. 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해 추천을 통한 취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직한 슈퍼마켓에서는 베이커리 부분을 담당했다. 부모로서는 손재주가 없어서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은 것을 기뻐하며 응원했다. 하지만 그쯤 부모는 별거했다. 아버지로부터 타카히로의 일은 맡겨달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시라이 씨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도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약간의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점차 그마저도 없어졌다. 어머니는 시라이 씨에 대해 함께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이런 사건을 일으키다니 믿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키우는 방식이 잘못되었나?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자신의 아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탄식은 깊고 무거웠다. 다만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밝혀진 바로는 시라이 씨의 범죄 근원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한다. 일반적인 부모-자식 관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매우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정신감정을 한 의사도 아버지와의 면회를 했지만 어머니와는 만나지 않았다. 변호 측은 감정 시 가족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라이 씨의 성장 배경과 범행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